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강의실까지 오신 행사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눈도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12회 행정사 국가적 시험에 합격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행사님들 또는 공직에서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하시고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신 우리 선배님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자격증 취득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반찬이 달라질 거야. 저는 그 생각만 하고 가셨는데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2주 전에 대한행정사회에서 개최한 이제 환영회 때 정말로 한 300명 넘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스피치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 눈이 초롱초롱 하시고 너무 좋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업무 신고 필하고 또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 먼저 하고 나서 업무 신고 필하고 출입국에 또 대행 기관 등록하는 절차들이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지금이 행사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 또 행정사 업을 하고 계신 행사님들 중에서 또 출입국 업무 쪽에 중점을 두고 싶어 하시는 행사님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올해가 굉장히 또 전환점이 될 거고, 올해 강의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휴식하고 하루에 6시간 논스톱으로 강의를 하고요. 6시간 강의가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좀 쉽지 않아요. 정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쉽지도 않고, 또 얘기 듣고 필기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로 부담이 좀 될 건데, 그럴 때일수록 그냥 앉아 계시고 또 열심히 듣다 보면 조금씩 하나둘씩 맞춰져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공부나 모든 업무가 비슷하겠지만 듣고 끝나는 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들으면은 그냥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지는 않아요. 네, 간혹 계신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제 강의는 올해는 사례, 다음에 준비 서류들을 왜 이거를 요구를 하고, 왜 이거를 가지고 뭐 심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보는 건가. 이건 경험에 대한 거지, 제가 출입국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를 행사님들 조금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강의를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광역 비자 여기 나와 있지만, 광역 비자뿐만 아니고 인구 감소 지역에 지금 비자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뿐만 아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발전이 돼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또 법무부가 원래 그 체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위임이 가능할까?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지방 정책들, 이민 쪽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들, 우리의 먹거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제가 강의 때 진짜 가르쳐 드리고, 행사님들 진짜 연락이 와요. 어제도 며칠 전에도 제가 안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아는 행사님이 인사를 하셔가지고 명함을 좀 건네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행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그리고 다른 얘기도 했었는데 참 잘 해나가시더라고요. 정말로 네, 바쁘시다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모든 행사님들에게 항상 저는 조력자, 협력자인 개념이고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권익을 더 챙길수록 더 힘이 생기고 더 강한 우리가 그 행정사회 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왜 제가 이렇게 썰을 많이 푸느냐? 공개 강의라 유료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전반적인 부분이 뭐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은 저 공개 강의만 듣고도 아이디어 잡아서 잘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꿰뚫어 봅니다. 좀 많이 넓은 영역에서 보고 있고. 그 실수강생 우리 행사님들은 요 교재 받으셨죠? 예. 뭐 올해부터는 이 교재비가 별도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돼 있었고, 이 교재에 이제 페이지에 따라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 원래는 제가 이제 그 HWP 파일, 한글 파일로 이제 드리고 그걸 출력해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페이지 이 강의할 때 이 교재 페이지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좀 컴플레인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쓴 책을 네, 법학원에서 주셔가지고 이 페이지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지금 써놓은 게 있잖아요. 1번, 2번, 3번은 아마 이 실강의 행사님들한테 이미 프린트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행사님들은 이게 이제 업로딩이 될 건데, 뭐 이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강의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일 3개가 올라갈 건데, 첫 번째 숙련 기능 인력, 274 최대 관리 안내 매뉴얼 해서 이게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이 21일이죠. 어제 12월 20일 날 나온 거를 제가 여기 한 달 전에 저는 이제 교재를 이제 법학원에 제출을 하는데, 그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1번이라고 기표를 해 놓으면 좋다. 그리고 이 교재 여기 교재 52페이지에다 끼워 놓으시면 돼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1번 써놓고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예, 여기에 보면 K포인트 274 2023년 9월 25일 중간에 나오죠. 거기다가 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껴놓으시면 되고, 두 번째 광역 비자 시범 사업은 이거는 보관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건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제가 1차 공개 강의 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 면제 기준고시. 이게 매년마다 결혼 이민자 F6 가지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 2인 기준, 뭐 3인 기준에서 소득에 관련된 건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12월 제가 볼 때는 중순경에 나올 줄 알았더니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근데 제 교재에는 넣지를 못해서 이 페이지 96페이지 보면,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2024년 가구 수별 소득 요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요게 2025년 내년부터 이제 결혼 사증 F6를 신청하실 분들이 반드시 소득이 충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은 페이지 96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67페이지가 아니고 97페이지 상에 껴 놓으시면 97페이지에 96페이지네 또. 96페이지에 끼워 놓으시면 나중에 강의할 때 요거 활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늦게 오시는 행사님들한테는 강의 끝나시고 쪼고 1, 2, 3번 해가지고 페이지 모르시면 이렇게 안내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0분 딱 됐죠? 이제 강의를 이제 공개 강의 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뭐 사진 하나 찍어 넣어가지고 이거 늦게 오신 행사님들 나중에 보면 여기에 페이지 수에 맞게끔 프린트물 끼워 넣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필기한 거를 바로바로 하고 지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의하면서
바로바로 사진 찍어야 될 것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놓치더라도, 필기는 놓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판서한 것들 기억해야 하시라고 제가 사진 찍는 시간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작하면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항상 첫 페이지 시작하면 좀 좋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강의를 조금 판서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칠판을 좀 넓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가운데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판서를 했더니 하고 지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왼쪽부터 쭉 좀 해달라.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순서 좋아하시는 행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하겠습니다. 행사님들이 이제 내년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올해도 그렇지만 중점을 둬야 되는 키워드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출입국 이민의 키워드 있는데 출입국 이민의 키워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몇 년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저출생이라고도 하고 저출산이라고도 합니다. 저출생, 그 다음에 고령화. 이 두 개가 키워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가지 키워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민 정책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출생은 2020년을 지나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난 사람보다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부터. 그러면은 인구는 어떻게 되죠?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0년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인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어머님 아버지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의 굉장히 40대, 50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분들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노동 인력이 부족하게 돼요. 대한민국의 산업을 기간 산업을 이끌어왔던 거가 그 제조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축산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제조업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70년대 이후로 산업 발전을 일으키려 했는데 저출생이 진행이 되면서 노동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 여기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족한 노동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회사에서 제조업을 생각을 한다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제품을 10개 생산하던 거를 8개로 줄이게 되면 결국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죠.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또 회사에 돈이 있어야 직원을 쓰죠. 직원을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직원을 안 쓰고 이제 사장님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투입되다가 인력을 또 빼야 되는 상황이 돼요. 왜? 계속 매출액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가족이 경영하는 시대로 지금 거의 많이 돌아서고 있는 업체들을 너무나 많이 봤고요. 노동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대체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그 궁금증이 제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출생, 아이가 태어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반면에 고령화 현상, 의료 발달, 그다음에 약 발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음식들 잘 드시고 고령화가 엄청나게 높아져 갑니다. 고령화가 높아져 가게 되면 결국은 고령화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이에 또 하나 공백이 생겨요. 공백이. 예를 들자면 힘을 써야 되고 예를 들면 하루에 15시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또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70세 먹은 어르신을 고용하는 거하고 비용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30대를 고용하는 걸 봤을 때 실제로 업무 효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령화 현상이 되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에 이제 비워져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 저출생에 의해서 고령화가 되는 것은 말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태어나는 친구들이 적고 또 나이 든 연세 드신 분들은 당연히 뭐 기술력 발달 또는 의학 발달로 이제 올해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연결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만약에 급여는 동일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래 아니면 서울에서 일을 할래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물었을 때 뭐 주거지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라도요. 그랬을 때 상당히 수도권 쪽으로 좀 오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이제 산업이 발전된 1970년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도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좀 안 되고 경기도가 1100만 가까이 되는데 그 두 개하고 인천까지만 합해도 제가 볼 때 한 2400~500만 명이 넘을걸요.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렇다면은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서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한다면서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제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겠죠. 왜? 지방에 조금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지방으로 일할 거 나는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에서 일하는 게 낫지. 나는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일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현재 그런 상황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지역이 소멸하는 상황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지역의 소멸되면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지역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죠? 노동 인력이 지방으로 투입되게끔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렇죠. 근데 저출생해서 한국 사람들은 계속 생산 가능금, 생산할 수 있는 가능 노동 인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 투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 결국은 이 정책이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인 정책으로밖에 해결 방안이 없다. 그 외국인 정책에 관련돼서 같이 깊이 있게 관여하는 이제 전문 자격사가 행정사다. 왜냐하면 외국인 정책은 결국은 체류에 대한 문제잖아요. 체류는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 비자를 받고 법무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일하는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게 외국인 정책의 가장 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국인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왔냐를 검토해 보니까 이제 2007년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게 생기고, 여기에 이제 5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관련된 어떤 이민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죠. 그래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갑니다. 빌드업을 해 나가는 이유는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제4차까지 왔어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까지 왔었고요. 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제4차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료를 법무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1월 10 며칠 날 법무부에서 풀 버전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런데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굉장히 큰 틀,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서 뭐 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수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넓은 부분을 해서 좀 뭔가를 만들었다. 자,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소멸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지역 활성화 정책이 지금 오늘 2번으로 나눠드린 광역 비자입니다. 지역을 위해 활성화한다고 그랬죠? 지역이 소멸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제 경상북도, 전라남도가 없어지고, 이제,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가 돼버리고, 충청권의 중간만 있게 되고, 전라권의 일부 지역만 있게 되고, 대한민국 지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활성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역뿐만 아니고 우수 인재라든가 기능 인력들을 정말로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부터 아직까지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인데 제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요 부분들이 메인 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 지역 활성화 정책은 지역에 인력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외국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외국 인력을 투입을 할 때 너 인구 감소 지역에 가.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뭔가를 시행을 했을 때 좀 혜택이 없는데 내가 왜 가요? 나 인천, 경기, 서울이 더 일자리 많으니까. 왜냐하면 인구의 반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인구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을래?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시기적절하게 법무부가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화형 거주비자라고 F2R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F 계열의 2는 거주고 R은 리지널 해서 지역 특화형. 어느 순간부터 이 뒤쪽에 영어로 써진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S라는 것도 생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는데 요게 생겼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지금 89개 지역이 있는데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너네들 5년 동안은 거기 있어야 돼. 다른 데 못 벗어나고. 그 대신에 원래는 거주 비자가 영주권 다음으로 좋은 비자인데 거주 비자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이제 9월 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인 지역 특화형만 포커스 맞추는 행사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 소개부터 시작을 해서 비자 변경까지 통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엄청났어요. 이걸 제가 재작년에도 이게 이제 시범사업 발표됐을 때 제가 그때 얘기해 줬거든요. 이거 무조건 집중해라고. 그분들 정말 대박 났죠. 다음에 이제 광역 비자는 뭐냐면 지역 특화형 거주 비자는 모든 부분이 대부분 법무부에서 기본 정책 룰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룰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보다 완화할 수는 없고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이제 만들었던 비자가 이 정책이고 오늘 이제 제가 아마 내일 정도 될 건데 F2R을
레오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자를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광역형 비자 사업이 이게 이제 12월 2일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광역지자체, 도지사, 그 다음에 광역이면 광역시장에게 제한입니다. 제한. 왜냐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최종 결정권자인데 법무부가 모든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네들이 필요한 비자를 제한을 해라. 우리한테. 그러면 검토해보고 우리가 너네 지역에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걸로 오케이. 우리가 검토 후에 오케이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얘기를 해주겠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유학사업. 디겔의 2가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에 관련돼서 너네들이 사업을 하든. 두 번째는 뭐요? E7 같은 특정 활동 비자를 하든. 근데 이번에는 선택을 하게끔 했어요. OR. 같이 안 하고 선택만 하게끔. 그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100% 이겁니다. 유학생이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은 추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걸 해버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유학생이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입이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소비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근데 E7을 먼저 정책을 만약에 시행을 해버린다.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학생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유학생의 보증금 제도라든가 그걸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유학생들이 있다. 그럼 유학생들이 우리 행정사, 이민행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고, 두 번째는 오늘 강의하겠지만 D2 유학생들이 자격외 활동 허가로 그 파트타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직업을. 그 다음에 나중에 학위를 취득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구하려면 구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구직활동. 그게 D10이라는 구직활동 비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되면 E7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광역비자에서 이게 제한을 되면 나중에 발전을 많이 할 겁니다. 광역비자가 지금은 D2 유학생에 대해서 요건을 조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하는 정책을 하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10,000불 정도를 이제 디파짓을 해놓고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면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보증하겠다. 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조건이 완화가 되면 충분하게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겠다. 또 지금은 한국어 능력이 3급 정도가 필요한데 아니 그냥 우리 D4 어학연수부터 그냥 쭉 과정을 가자. 그래서 이런 토탈적인 거를 우리가 좀 지금 현재 법무부 지침보다는 완화된 정책으로 실시를 하고 법무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을 하고 있는 출입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끔 심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수 인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충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디지털 노마드에서 F1D라는 비자가 생겼고요.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가 이제 직접 미국에 있는 회사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데 미국에 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도 내가 일하면서 프로그램 짜주고 그다음에 영상 편집을 해주고 하는데 굳이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F1D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근데 많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전년도 소득이 GNI 2배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대부분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타임스라든가 QS의 아주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도 바로 그냥 워크 퍼밋을 주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여기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행사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올해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나오고 올해 9월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9월 한 10 며칠경인데 법무부 웹사이트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출입국 이민정책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9월달에 꼭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신출입국 이민정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전문 인력인 E7 비자의 배우자에게 그냥 단순 노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F3거든요. F3 배우자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뭐 일정 요건 주겠죠. 한국 요건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단순 노무가 가능하게끔 이게 확장이 돼버렸다. 업무가. 또 하나는 F2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 F299이 뭐 내일 정도 설명하겠지만 거주 비자 중에 기타 장기 거주 비자인데 요거 할 때 지금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인데 요거를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9월 달에.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거는 조금만 정신을 차리게 되면 행사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특히 이제 대부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처음으로 나눠줬던 숙련 기능 인력 체류 관리 안내 매뉴얼 여기 E74가 가장 일반적인데 요게 내년에도 변함없이 35,000명을 선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굉장히 E74 비자 신청을 할 때 E74라는 거는 지금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요. 이게 E9 비자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4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그냥 숙련 기능 인력 비자예요. 안 해도 초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 E74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변화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E74 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K포인트 274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어서 진행을 했어요. 기존의 시스템, 포인트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한국어가 레벨 2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1년에 35,000명을 선발한다고 해놓고 솔직히 신청한 사람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한국어가 진입 장벽이더라. 아니 토요일까지 일하는 친구가 일요일날 사회통합 프로그램 받을 수가 쉽지가 않은데 이 친구도 그냥 나가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 친구들 들어왔을 때 3년 그 다음에 1년 10개월 4년 10개월 하고 또 갔다가 오고 9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있는 친구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나가라. 한국어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서 요거를 한국어 요건을 신청할 때 페이지 단 2년 6개월 이내에 한국어를 2급 정도 하면 된다. 시간이 넉넉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요것도 시작이 됐는데 제가 어제 이게 발표가 된 건데 11월 27일 날에 1차 발표가 있었고 12월 20일 날에 2차 발표가 있었는데 2차 발표 때는 뭐냐. 한국어 요건이 필요 없다. 신청할 때는 11월 27일 요건하고 동일한데 매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라는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어제는 폐지해버렸다.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무휴가 아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한데 이게 신청하는 그 기준이 원래는 어제 끝났어야 돼요. 금요일날. 근데 다음 주 월요일로 신청이 가능하게끔 바뀌어버린 거죠. 매년 35,000명. 왜 이거를 놔둬요? 행사님들 해야지. 열심히 있으면 4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요게 기본적인 정책들인데 이거보다 더 많겠죠, 당연히. 뭐 국내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 난 D10을 설명하겠지만 D10 구직비자인데 구직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2년 정도밖에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데 그걸 3년으로 늘린다. 정책이 내년에 나올 겁니다. 이미 발표는 됐고요. 이때. 또 D10-1에서 구직 활동을 해서 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턴이 지금은 한 회사에서 6개월인데 그게 1년으로 된다고 이미 발표했고 구체적인 지침이 내년에 나오겠죠. 요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다. 제가 설명한 거는 쭉 이런 이민 정책을 설명한 겁니다. 공개 강의니까.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거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민자 수는
어제도 또 발표됐죠. E9 비자가 내년에 13만 명 들어온대요. 13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E9 비자로 가지고 갈 수 있는 E7-4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에 대한 키워드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빨리빨리 바뀌고 있어요. 왜?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예를 들면 2035년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인력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행사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로자 또 회사가 잘 모르니까 정책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그 회사를 우리가 이제 근로자를 위임받아서 비자 변경 연장 신청을 하고 또 그거 이외에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을 때 또는 회사가 해외에 있는 인력을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 그런 절차들에 관련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부터가 진짜로 많은 부분이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빌드업해서 여기까지 좀 만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솔직히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E7-4, 그러면 E7-4 뭐예요? 나 들어는 봤어. 뭔데요? 이를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고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들이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없으면 노동 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수출이 줄어들면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수출을 해야 되고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외국 인력을 계속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연장에 대한 부분, 또 고인력자, 또 고숙련된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업무들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알겠죠? 어떤 얘기인지. 요거 뭐 적으시고 사진 찍으시고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원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강원도나 다른 지역들도 이런 수요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요. 회사 방문해서 담당자들을 미리 컨택을 해서 연락을 하고 근로자들에게 또 비자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기업체가 한 200명, 300명이 넘는 기업체 중에 외국인도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일들이 다 우리한테 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 좀 많은 부분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제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업체 한 업체 때문에 플라스틱 업체 몇 군데 업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예, 아니 장만희検사한테 갔는데 이게 됐던데?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업무들이 처음에는 내가 개별적으로 뭔가 포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광고를 하거나 영업을 해서 만들어진 케이스라면 그게 정말로 출입금 빌드업이 됩니다.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업체가 업체를 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세는 제가 그 행정사회에 이제 신입생 환영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민이 대세예요. 이민이 대세고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 많이 주는 데가 또 많이 없어요. 많이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우리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일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들이 하는 업무가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안에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강의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리 행정사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출입국 쪽에 행정사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에 관련된 일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외국인에 관련된 일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초청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세 가지의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는 첫 번째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뭐 이렇게 긴 이름의 신청서가 있냐고. 당연합니다. 예. 두 번째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기하고의 차이는 인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차이고, 그다음에 통합 신청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이 세 가지 서류가 신청서, 뭔가를 제출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나는 이거를 신청합니다라고 나타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신청서인데 그 신청서가 이 세 가지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출입국 업무를 하면 이 세 가지 서류는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행사님들이 이제 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사님들이 업을 게시를 하고, 그 업을 게시할 때는 뭐 영업 행위도 하고 영업도 하고 영업 안에 이제 포스팅도 들어가고, 그럼 이제 그 시장이나 그런 데는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좀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되잖아요. 업 게시하고. 업을 게시하고 나서 이제 수임을 받아요. 수임을 받기 전에 하는 뭐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처음에는 상담을 해야 될 거고, 상담을 하고 이제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하게 되면 뭐 입금에 관련된 부분들도 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고. 근데 이 수임에 관련돼서 하려면 또 조건들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서류들도 다 검토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조건들이 다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제외공간이라는 것은 한국 대사관입니다.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기는 해외입니다. 해외. 그러면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회사를 구해가지고 비자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 신청서라는 게 작용을 해요. 통합 신청서는 통합적인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관련된 신청서에는 무조건 통합 신청서가 들어가야 돼요. 연장을 하든 변경을 하든 모든 것들. 그다음에 국내에서 행해지는 또 하나의 그 신청서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사증이라는 거는, 사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증은 비자고, 비자는 영어로 비자고, 요거는 국내에 들어오면 체류 자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증이라는 개념은 제외 공간에 비자 신청할 때 사증이라는 표현을 쓴다. 똑같은 말인데, 근데 비자라는 얘기나 체류 자격이란 말은 국내 출입국에서는 다 통용된다. 그래서 사증은 일반적으로 비자라고도 얘기해요. 사증이라고 하는 거는 비자인데, 통상적으로 해외에 제외 공간을 신청할 때는 사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국내에 입국한 상태에서는 체류 자격이라든가 비자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거는 뭐 누가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입국에 가면 체류 자격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든지 비자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지 사증이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출입국에선. 사증은 비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제외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그냥 좀 명확해져요. 그렇지 않고 뭐 이걸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되면 된다.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은 인정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건 국내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신청서로
뭘 할 수 있느냐? 연장도 할 수가 있고 또 변경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둘이 이제 남자 여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서로 간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류 자격을 이제 부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여. 그다음에 또 각종 신고도 있을 거예요. 신고. 어떤 신고냐면 여권이 새로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권.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91일 이상 여행 비자로 오면은 여권만 있으면 되고 이제 그거 말고 한국에서 장기 91일 이상을 체류하려면 ARC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여권을 한국에 살고 있다가 여권이 뭐 천년 만년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5년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갱신할 때도 갱신 신고로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은 어떤 거냐? 자세한 거는 이 세 가지의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지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은 해외에 있는 고급 인력을 초청하기 위한 신청 서류인데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어디냐? 국내에 있는 뭐 초청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초청하는 회사의 어디다? 관할 출입국의 사증과라고 있어요. 사증과에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외국에 있는 전문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는 한국에서 하고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가 만약에 허가되면 인정 번호가 이전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뭐 인정이 되면 이게 하이코리아가 아니고 요거는 그 visa.go.kr에서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이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요. 제외 공간에 신청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기에 허가 번호가 다 기표가 돼서 허가가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떠요. 출력해서 그냥 외국인 전문 인력한테 토스해주면 됩니다. PDF로 다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져서 허가된 친구들은 제외 공간에 요 발급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이제 인터넷 통해서 허가되면 그냥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고 나서 뭘 한다? 요렇게 되는 거죠. 통합 신청서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으니까 통합 신청서를 통해서 외국인 등록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국내에서 내가 그랬죠. 고급 인력만. 여행 비자는 바로 한국의 대사관에 신청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고급 인력은 한국에 있는 초청하는 사람의 거주지 또는 회사의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증과에 신청을 해서 이게 허가가 되면 일반적인 게 E7-1입니다. E7-1. 나중에 배우겠지만 특정활동 비자인데 이거를 먼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되면 visa.go.kr이라는 데서 사증 발급 신청서가 PDF로 떠요. 출력해서 외국인한테 주고 외국인이 제휴 공간에서 이거 뭐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제휴 공간에 따라서는 미리 예약을 하고 이거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 하게 되면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이때 받은 비자가
이제 외국인에 관련된 등록번호가 나오고 13자리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데 외국인은 그 5번, 6번, 7번, 8번으로 나옵니다. 뒤에 숫자가 13자리 우리 주민등록번호 나오잖아요. 근데 뒷번호가 5로 시작하면 남자, 6은 여자. 똑같아요. 7번은 남자, 8번은 여자. 그래서 외국인은 뒷번호가 5, 6, 7, 8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92년 3월 21일생이면 5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뒤에 7자리 5면은 5나 6으로 시작한다. 7, 8로 시작한다. 뭐 외국인. 근데 외국인인 남자, 외국인 남자, 외국인 여자. 알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번호 뒷자리만 보면 외국인의 한국인의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5번, 6번이에요. 이제 태어난 애들을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을 7, 8번까지 받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이 5번, 6번이고 한국은 대한민국 국민은 1, 2, 3, 4. 다 1이죠? 다 2죠? 3인분 계세요? MZ세대. 우리는 MZ세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남자, 여기는 여자. 저는 여기입니다. 행사님들 여성분은 2번으로 다 돼 있죠? 남성분은 1번으로 돼 있잖아요. 1, 2, 3, 4는 대한민국 국민. 5번부터 8번까지는 외국인. 그래서 5번, 7번은 남자, 6번, 8번은 외국인 여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신청서 3가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을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그다음에 이제 출입국에 업무 신고하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행사협회에서 가르쳐 줄 거고 수임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신청서라는 신청서가 있고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라는 게 있고 사증 발급 신청서라는 이 3가지 기본적인 신청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장이든 변경이든 처리자격 비역은 신고건 외국인 등록이건 초청이건을 하게 되는데 자세한 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공개 강의고 이제 그 다음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에는 도대체 어떤 서류가 있는 건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지 그렇게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우지 말고요. 네. 쉬었다가 저희 3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